이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인데요. 오픈 AI는 좀 억울하게 나가리가 됐죠.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적이 뭐냐? 그냥 뭐 카카오처럼 돈 벌려고 쪼개기 상장하는 거냐? 아니면 뭐 일감 몰아주기 하려고 하는 거냐?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큰 방향을 알아야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이해를 하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에서 오늘은 그 테슬라하고 요 뉴럴링크를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인류가 상상하는 미래는 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위해서 공평하게 쓰여지게 되면 이런 낙원이 오겠지만, 이 유토피아로 가다가 까딱 잘못하면은 요 디스토피아나 아니면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훅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포스트 아포칼립스인데, 이거는 문명이 그냥 한 방에 쫄딱 망한 거예요. 이제 보통 핵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법과 통제가 사라지고 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아인슈타인에게 이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세계 3차 대전이 터지면 어떤 무기로 싸울 것 같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근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3차 대전은 모르겠지만 4차 대전은 아마 막대기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딱 그 상황인 거죠. 이게 디스토피아예요.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이테크 사회이긴 한데 뭔가 어둡고 이 타워 꼭대기에서 이제 항상 나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사회는 특정 계층이 기술을 독점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기술은 권력인데 이게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이 되면 인류는 서서히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재난이 오면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망한 거라면, 이거는 사회가 천천히 병에 걸리듯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술을 투명하게 사용을 하고 권력이 분배가 되면 유토피아가 오겠지만, 한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되면 서서히 디스토피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클로즈드 AI라고 비난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중앙 집중식 모델의 수수께끼가 디스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인간이 기계를 이용하고 통제하는 경우고요. 인간이 기계에 대한 통제권을 아예 상실해버리게 되면 이런 터미네이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이런 얘기는요, 지극히 사람 기준이에요.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가 탄생을 하면 기계 입장에서는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는 해충이나 바이러스처럼 이제 멍청한 존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베너빈지라고 그 컴퓨터 공학자이면서 SF 소설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은 빌 조이라고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자바 플랫폼을 만든 기업의 창립자죠. 모두 컴퓨터 공학자 그리고 이제 미래학자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요, 인류 전체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 이걸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 이후로는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질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할 게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기계가 다 해주고 사람은 놀면 되겠구나, 유토피아네, 이럴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생각은 그건 이제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생물학적 종이 보다 우월한 경쟁자들과 만났을 때 살아남는 꼴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봇도 하나의 종이 돼서 인간과 경쟁을 할 텐데, 자비를 바라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침략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200명도 안 되는 스페인 군대가 7,000명의 잉카인을 학살을 해버렸죠. 결국 우리는 터미네이터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뭐 괜찮아, 우리가 AI를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또 디스토피아로 빠져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직업을 잃게 되는 건데, 직업을 잃게 되면 돈이 없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내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주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세금도 못 내고 기업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소비력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잉여인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서 인종 청소가 발생을 하거나 뭐 출산율을 제한하는 이런 인구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인간이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이제 낙관적인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1948년생이거든요. 이분 예상으로는 2045년이 오면 자기가 97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특이점이라는 게 올 텐데 인류는 인공지능이랑 같이 진화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바이오 공학의 발전으로 장기도 재생을 하고 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영양제를 1년에 그 10억 원어치씩 사 드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영양제를 사 먹어야 10억 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인공지능이랑 그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낙관론의 전제가 있죠. 요구 조건이 있어요.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인류의 지적 수준은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이 정도 기울기로밖에는 증가를 못 해요. 근데 인공지능 기계잖아요. 기술이 기술을 개발하는 이 수학 가속 법칙 때문에 가속도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기계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바보로 취급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레이 커즈웨일 같은 분은 이때 이 기술적 특이점 이후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같이 진화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이 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진화를 한다는 거냐. 인공지능이 인간을 뭐 야, 나 혼자만 진화하기엔 좀 미안하니까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공생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끌고 갈 거냐. 이건 아니죠. 융합을 시키는 기술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데드라인은 특이점이 온다고 예상이 되는 2045년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조금만 개발이 늦어지게 되면은 이미 버스가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융합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인공지능은 이미 저 우주 끝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두뇌를 융합하는 기술을 누군가는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일론 머스크가 뇌과학자도 아니면서 뉴럴링크를 창업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분들 중에서는 뭐 쥐뿔도 모르면서 네가 이걸 왜 하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욕먹으면서 나름 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컴퓨터와 통합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게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강아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눈과 귀라는 감각기관이 정보를 습득을 하겠죠.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뇌까지 전기화학적 신호로 가요. 그러면 뇌는 이 신호를 처리해서 기억도 하고 이 개를 만지고 싶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면 근육에 운동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기화학 신호예요. 근데 이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뇌를 100%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는 좋은데 그 인터넷이 너무 느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또 표현하는 이 방식이 인공지능 대비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인간과 컴퓨터의 통신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대역 인터페이스로 기능하는 BCI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뉴럴링크의 창업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의 그 BCI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자를 쓰고 여기에 이제 전극이 달려 있죠.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수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암호해독하듯이 번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뇌는 두개골이라는 이제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헬멧 위에 센서를 붙여놓은 꼴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긴 하지만 고주파는 이제 뭐 수신도 잘 안 될 뿐더러 데이터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뉴럴링크는 뚜껑을 따고 여기 뇌에 칩을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뇌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돼지 같은 동물 실험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파를 측정을 해서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고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인체 실험을 진행을 해야 사람의 뇌파를 해석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드웨어도 같이 개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면 뇌파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계랑 뭐 서버 이런 거에 언제든지 동기화가 가능한 세상이 오는 거죠. 근데 인간이 특이점이 왔을 때 과연 인공지능처럼 지식 수준이 계속 따라서 올라갈 것이냐, 뭐 이건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역폭은 이걸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CPU에 해당하는 연산 속도는 우리가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진화 속도에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밀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미래학자들은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단계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또 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BCI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요. 지능이 개선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의 몸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바디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야 전체적인 융합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초창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처음 그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전기차의 개념을 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수의 사람들이 전기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폰 회사인 애플이나 샤오미도 전기차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을 공급을 하던 삼성이나 LG도 지금 전장 산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여기에 팔만 달면 이거는 로봇이에요. 바퀴 달린 로봇인 거죠. 비전 데이터를 처리하고 센서 입력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폼팩터가 좀 다르긴 한데 이거를 호환하려면 앞으로도 이제 많은 개발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로봇 회사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은 돈뿐만 아니고 비전 데이터, 자율주행 알고리즘, 생산 인프라, 모터나 배터리 같은 이런 관련 산업까지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최고의 로봇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사용하는 기술도 일부 사용하고 있죠. 이 바디가 그 로켓의 바디를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비에 많이 쓰는 그 스탱이죠. 근데 이 스탱 냄비는 찌그러진 거 거의 못 보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가볍고 녹도 안 슬어요. 그러니까 코팅이 아예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이걸 로켓 바디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이버 트럭에도 적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의 바디를 봐도 이것도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결국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면서 얻은 설계 기술, 데이터, 인프라로 로봇의 바디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그 뉴럴링크에서 얻은 뇌파 송수신 키트 그게 탑재가 되면은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론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 전에 수익을 내야 테슬라의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 모델이 바로 이 옵티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는 이 팔 두 개, 다리 두 개 달린 이족보행형 로봇인데 이런 휴머노이드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장점이 있어야 장사가 되겠죠. 일단 이 다리 두 짝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이족보행은요. 그 인간을 보조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사실 큰 메리트가 없어요. 바퀴 타입이나 휠 타입 이게 월등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굳이 비싸고 느린 이족보행 로봇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로봇이 다 분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품이 움직이는 거지 로봇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로봇이 만약에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공장 내에서 그냥 바퀴로 굴러가면 되는 거지 굳이 점프 뛰면서 걸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는 두 발 네 발 달린 것들이 다 있는데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광고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뭐 광고비 좀 받고 유튜브 수익 뭐 이런 거 그냥 현대차의 미국 연구소 정도에 불과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다리는 아직 큰 메리트가 없는 거고 휴머노이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 손이죠. 이 손가락. 대신 이 손가락도 산업용으로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은 한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볼트를 조일 거면은 손에 드라이버 달면 되고요. 철판을 자를 거면은 레이저 커터를 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손가락을 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확도만 더 떨어지는 거죠. 결국 손도 산업용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거를 가정용으로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인간을 보조하려면 뭐 요리, 청소, 정원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일을 하려면 손가락이 인간처럼 움직여야 한단 말이죠. 대신 이제 무조건 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너무 무거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가벼워야 돼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때문에 로봇 함부로 샀다가는 바로 중고로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사신다면은 꼭 소음이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손가락은 필수인데 아마 다리는 옵션이 되지 않을까 해요. 레그 타입, 휠 타입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아마 바퀴가 인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유지 보수도 편하고 뭐 이제 안정적이고 속도도 빠르니까요. 결국 뉴럴링크와 테슬라는 기술적 특이점에 대응한다라는 그 공통의 사업 목적을 가진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수단은 기계와 인간을 융합하는 거기 때문에 뜬금없어 보이지만 전기차에서 로봇도 만들고 있는 거고 뇌과학자도 아니면서 뉴럴링크를 창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로봇이 돈이 되냐, 옵티머스가 너무 허접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생명윤리에 반한다, 뭐 뇌에 바늘 꽂고 FDA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냐, 이 쥐뿔도 모르는 놈이, 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학자분들도 있고, 그래도 저는 일론 머스크가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개발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그 패러다임을 직접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그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비전을 이해를 하고 그 패러다임을 넓히는데 같이 참여를 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전기차 시장도 테슬라가 처음 만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것처럼요.